자연에는 우라늄 238과 235가 있다 그랬습니다. 이 중에서 연쇄 반응이 가능한 우라늄은 235고, 그래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235죠. 그런데 자연에 있는 235의 양은 0.7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폭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0.7%밖에 없는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여야 되죠. 그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우라늄 238과 235는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. 다 같이 92번이니까.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의 차이로 분리를 할 수는 없고, 물리적인 어떤 성질의 차이, 그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,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성질은 질량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. 235하고 238하고 그 질량 차이가 1.3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235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,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기 분리법입니다.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,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간단한 법칙이에요. 자, 이렇게 자기장이 있습니다. 여기 이게 이제 자기장이에요.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 이 주변을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,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간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죠. 힘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받게 됩니다. 여러분이 어, 학창 시절에 배운 법칙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그러면은 이 전기를 띤 입자의 궤적이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죠. 이 휘어지는데, 이 휘어지는 그 곡률이 이게 이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235와 238의 미세한 질량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그 채택한 방법이에요. 여기 이제 그 도식이 있는데, 여기 보면 이제 235하고 238이 있죠. 이렇게 미세한 어떤 그 회전 반경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. 아무래도 무거운 게 조금이라도 무거우면은 이게 덜 꺾이겠죠.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라늄 235를 분리해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자기 분리법을 활용하기 위한 이 장비를 만드는데, 그 장비의 이름이 칼루트론입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C자형으로 생긴 이런 장치가 있죠. 이걸 만든 사람이 미국 버클리의 그 어니스트 로런스라는 분인데, 로렌스는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입자가속기를 만든 걸로 유명합니다. 뭐 그런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았고, 그래서 이렇게 C자형의 장비를 만들었는데, 이걸 뭐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,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칼로트론 있죠. 이걸 이렇게 트랙으로 쫙 이제 그 만듭니다. 이걸 알파원 레이스트랙이라고 불렀는데요. 어, 이거를 만들 때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자석이 필요했겠죠. 전자석을 만들려면 이게 금속에다가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, 이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지금 요 방법을 쓸 때 그 미국도 전쟁 중이라 그 코일에 쓸 구리가 부족했다 그럽니다.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야 자기장이 생기잖아요. 구리가 없으니까 구리를 대신할 다른 물질을 찾았어요. 그 물질이 뭐였냐면은 은입니다. 은. 미 재무성에다가 부탁을 해서 재무성이 비축하고 있는 은을 빌려다가 그걸로 전선을 만들어서 전자석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때 재무성에서 빌린 은의 양이 14,000톤이 훨씬 넘는다고 하죠. 네, 엄청난,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작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칼루트론이 모여 있는 그 트랙, 그 트랙들이 있는 어떤 공장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. 그 공장이 Y12라는 공장이에요.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라는 곳에 이런 공장을 차려서 전자기 분리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. 자, 또 다른 방법으로 기체 확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것도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부터 도입된 방법이긴 한데, 자,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화시킨 우라늄이 있습니다. 235하고 238이 섞여 있는데, 얘네들이 확산할 때 이 미세한 질량 차이 때문에 확산하는 비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다공성 물질 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. 통과를 시키면은 요때 이 분자들이 확산하는 속도가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막을 기준으로 해서
이렇게 그 분포가 좀 달라집니다. 여기 이제 235 가벼운 애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는 거죠. 오른쪽에는 통과를 했을 때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얘는 얘대로 빼고 얘는 얘대로 빼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. 뭐 한 번, 두 번 해가지고는 이렇게 235의 농도가 높아지진 않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단계를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확산 속도가 질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체 확산법의 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 관계된 뭐 법칙으로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기체 확산에 대한 법칙인데 이게 이제 왜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그 분자들이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그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거든요. 온도에서만 결정이 되고 그 값은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같게 됩니다.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죠. 2분의 mv 제곱인데 이게 그 1번 기체나 2번 기체나 이렇게 상관없이 m1 곱하기 v1 제곱이 m2 곱하기 v2 제곱하고 같게 됩니다. 저조합이 항상 같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각 분자의 속도 v1하고 v2가 보면은 이 비율이 각자의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체 확산법을 쓰면은 그러면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가 있습니다. 기체 확산법을 쓰기 위해서 또 공장을 차렸어요. 그 공장 이름이 K25라는 공장인데 보면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. U자 형태로 생겼는데 이렇게요. 이게 당시로서는 단일 건물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체 확산법으로 우라늄을 저농축시키고 20 몇 %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전자기 분리법에 넣어서 Y12였죠. 그러면 거기서 뭐 좀 더 높은 농도로 농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우라늄 폭탄 SE는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 때 우라늄 말고 플루토늄이라는 물질도 쓸 수 있다 그랬죠. 이 플루토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라늄 238 이게 이제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. 여기다 중성자를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우라늄 239가 되는데 이 우라늄 239가 이렇게 전자를 내면서 이게 그 원자 번호가 이제 하나 바뀌는 이 베타 붕괴 과정이라 그랬죠. 베타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239번 넵튜늄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베타 붕괴를 겪으면서 플루토늄 239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핵발전소에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요거를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핵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. 원자로가 있어야 되니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했느냐? 원자로를 직접 대규모로 또 만들었어요. 그래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 반응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B 리액터라는 거고 다른 뭐 D 리액터니 뭐 F 리액터니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반응로들을 건설한 곳이 어디냐면은 워싱턴주 햄포드라는 지역입니다.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는 주로 우라늄을 농축했고 햄포드에서는 플루토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게 1945년부터였어요.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플루토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은 플루토늄으로 7월 16일에 트리니티 실험을 한 거고 8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 다음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탄을 떨어뜨리게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은 미국이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플루토늄 찍어내고 그렇게 핵무기 개발했던 겁니다.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.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